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원로원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 행동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퍼스널리티, 성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격이 같을 수가 없죠. 모두 제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이 다른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퍼스널리티는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하고 안정된 특성이다라고 보통 정의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성격을 타고날 수도 있고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학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원래 이런지 않았는데 성격이 많이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많이 변한다는 거죠.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 내용 우리가 그럼 기억해 볼 만하겠죠.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은 부모를 닮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신체적인 특성과 함께 부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즉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사회, 문화를 많이 닮아간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개인이 속한 문화나 사회, 개인의 어떤 경험 등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큰일을 겪은 사람이나 아니면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이거나 이렇게 뭔가 본인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상황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학자들 중에 가장 중요시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개인 행동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이 무의식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요소이다.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상황, 갈등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 개인 내부의 상황과 발전에 따라서 성격이 변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ID라고 하는 원초화. 원초화는 본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격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본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성격이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성격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러한 원초화 단계에서 에고라고 하는 자아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아이디에서 에고로 넘어오는 분화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충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이 된다. 원초와 초자는 끊임없는 갈등 상태에 있으면 자아는 이것을 어드저스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는 슈퍼에고, 초자아로 넘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심은 도덕과 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가도록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압박을 지속하게 된다는 거죠. 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와 융은 어떤 관계냐면 원래 이제 프로이드가 먼저 심리에 대한 이 성격 부분에 대한 연구소를 차려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융이란 사람이 프로이드에게 배워야 되겠다 해서 프로이드를 찾아갑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 열심히 할 수 있겠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을 프로이드가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융이 프로이드랑 연구를 하면서 뭔가 너무 프로이드는 이 성격 형성 부분을 너무 본능에만 충실하게 성격을 보는 거예요. 본능에만 충실한다라는 게 조금 너무 성적인 부분, 아주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프로이드가 바라보더라 이거죠.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융이 프로이드랑 적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융이 나와서 별도의 연구소와 학회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융은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자아의 기본 개념을 감각, 직관, 사고, 감정으로 보고 인간의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MBTI의 가장 기초적인 시초가 바로 이 융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향적인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적인 거를 충실하게 하는 거고, 외향적인 것은 외적인 부분, 보다 사교적이고 외부 세력의 가치를 두는 성격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보는 겁니다. 또한 성격의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 특성 이론인데, 특성 이론의 대표적인 학설은 바로 알포트입니다. 이 알포트는 일반화된 성향의 기본 특성과 이 기본 특성보다는 행동을 적게 지배하는 중심 특성, 그리고 개인 행동에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 이어주는 2차 특성으로 해서 세 가지 특성을 구분한 학자이고, 카텔은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너무 많이 구분해서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기본 특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기본 특성의 다양한 조합을 이용해서 무한적으로 파생시켰는데 16가지 어떻게 구분했냐? 내향이냐 외향이냐, 감정이냐 비감정이냐, 신중이냐 태평이냐, 소심이냐 모험적이냐, 신뢰냐 의심적이냐, 자신감이냐 불안하냐, 의존적이냐 자주적이냐, 이런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무한적으로 넓혀간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카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개인의 성격에 뭐에 따라, 이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자, 프로이드는 나이에 따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순 단계, 학문 단계, 남근 단계, 잠재 단계, 생식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뭐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여기에 표현한 단계도 뭐 구순, 학문, 남근 뭐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성적인 부분만을 보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아지리스는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 아닌 성숙이냐 미성숙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당연히 미성숙하겠죠. 이 미성숙한 자아가 발전이 되다가 점점점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오는데, 이 성숙 단계로 넘어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지리스가 주장하는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넘어오는 것을 리더십 수명 주기에서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격 유형에는 A 유형과 B 유형으로 또 볼 수 있는데, A 유형은 급해요. B 유형은 차분해요. A 유형은 급하고 좀 도전적인 직무에 적합하고, B 유형은 차분하고 심사숙고한 직무에 보다 적합하다라고 또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향형이냐 외향이냐 구분할 수 있죠. 내향형이라는 에너지의 반응이 어느 쪽으로 향하냐 이거예요. 내면화되는 내향성, 외적으로 나타내는 외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 내향성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재무, 회계 관리직에 적합한 반면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표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판매직이나 영업사원의 업무에 적합하다. 그리고 독재적이냐 민주적이냐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독단적이고 독재성인 거, 이타성으로 행동하는 것, 그건 민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오늘날에는 민주적인 성격도 강하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이 군주론에 보면은 상사는 후배들이 봤을 때 무서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상사를 무서워하게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독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 이게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이잖아요. 권력지향적인 성격을 독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귀인 이론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재론자, 외재론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한다 보시면 됩니다. 내재론자는 my way예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바로 외재론자가 아닌 내재론자. 외재론자는 내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흘러가게 할 뿐, 나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살아갈 뿐이다. 이걸 외재론자입니다. 자, 누가 더 강할까요? 내재론자가 더 강합니다.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아주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외재론자는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만 갈 뿐이다. 외재론자입니다. 그래서 내재론자는 외재론자에 비해서 동기 수준이 높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과를 결정한다고 하는 반면에, 내재론자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직무가 강하고 참여적 리더십 역량이 적합하다. 외재론자는 지시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격을 빅5 모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첫 번째, 친화성. 빅5 모형으로 이렇게 5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화적인 성격이 얼마냐? 정서,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성, 외향형, 개방형, 성실성. 이 5가지 빅5 모델로 해서 정도의 차이를 그려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MBTI, 바로 융이 성격 이론을 근거로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MBTI의 근거가 된다라고 융이 이야기한 거고, 융이 정의된 이론을 가지고 이 메이오 모녀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고 또 이 메이오 모녀 자기의 딸에게 적용할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4가지로 구분하죠.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판단이냐, 인식형이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MBTI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유형은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 내향적인 거냐, 외향적이냐로 구분을 해서 감각적이면서 내향적인 거, 내향적 감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총 16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MBTI 검사 정식으로 해보는 거랑 인터넷상에 나오는 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MBTI 검사를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격에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ENFP예요. 저는 ENFP로서 보다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또 달리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부분인데, 가치관,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한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요, 영구성을 지닙니다. 한 번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지는 것처럼 가치관은 영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태도와 행동이 유형화되면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유형은 첫 번째, 로키치의 가치관의 분류를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로키치는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 수단적인 가치가 뭐냐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극적인 가치는 가장 바람직한 존재 양식이 되고, 수단적인 가치는 이 궁극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면 이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평안한 삶, 재밌는 삶, 평화로운 세상, 가족의 안전, 자유, 행복, 국가의 발전,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수단적 가치, 근면, 능력, 청결, 성실, 독립, 지능, 논리, 용서, 봉사, 이러한 것들이 수단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알포트의 가치관은 구분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는데, 개인의 권력이나 영향력의 획득을 강조하는 정치적 가치, 유용성이나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가치,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초월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종교적 가치, 사실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뭘 밝히는? 진리를 밝히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죠. 이론적 가치. 예수적 경험을 추구하는 아름다움 등을 중시하는 심미적 가치라고 해서 알포트는 6가지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치관의 갈등은 늘 발생합니다. 나는 나의 가치관대로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갈등 안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죠.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퇴근합니다. 칼퇴근해요. 근데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상사가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퇴근하나?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갈등은 개인의 내적인 가치관의 갈등.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혼돈을 야기하는 겁니다. 상급자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개인 간의 가치관의 갈등, 상급자와 동료 또는 고객 등과의 가치관의 차이, 개인과 조직의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이 일치할 때 시너지가 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한 지각을 보겠습니다. 지각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얀 도화지입니다. 거기에 아주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태평양 앞바다에서 좌우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닷가예요. 풍족한 음식과 내가 먹고 마실 와인, 그리고 아주 잔잔한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신식 호텔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지각된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우리 9분의 원우님들은 전부 다 인식되는 게 전부 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인식되는 게. 그게 지각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게 지각되는 정도는 분명히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때 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선택, 조직화, 해석되어가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지각의 조직은 유효성과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외부적 환경 요인을 보면 강도, 크기, 대조, 반복 동작, 특이함과 친숙함 등에서 지각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내부적인 환경 요인을 보면 욕구, 동기, 과거에 대한 경험과 학습, 내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었는데, 자아에 대한 개념과 본인의 성격, 이러한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각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상 형성 이론을 보면 애쉬가 이야기한 건데, 바로 지각은 인상 형성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애쉬는 그래서 일괄성과 중심 특질과 주변 특질 등으로 구분합니다. 일괄성이라는 것은 기존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임의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요.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각될 때에 인식되는 걸 일괄성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 특질과 주변 특질은 뭐냐면, 여러 지각된 정보 중에 판단을 위한 중심 특질이 있어요. 이 중심 특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주변 특질이 된다. 그래서 판단을 위한 중심 특질, 이 중심 특질 이외의 나머지가 주변 특질이다라는 거, 선택되지 못한 걸 주변 특질이라고, 선택된 거를 중심 특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합산 원리와 평균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지각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입력되는 것들이 합산이 돼서 지각되는 거, 합산 원리. 평균 이론은 지각되어진 것을 전부 다 n분의 1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요건데요. 최초 효과와 부정적 효과예요. 최초 효과는 첫인상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첫인상이 딱 내 뇌리에 꽂히면 크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초 효과입니다. 그래서 최초 효과가 인상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부정적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요, 부정적인 효과가 인상 형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게 부정적 효과입니다. A씨가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인 이론이라고 해서 하이더가 창작했고 켈리가 완성한 귀인 이론. 하이더에 창시되고 켈리에서 발전한 이론인데, 어떤 행동의 원인을 추론해서 이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거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원인이 어떤 거였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즉, 행동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행동의 원인이 지각 대상자의 능력이나 노력 등에 의한 것을 내적 기인, 지각 대상자의 운이나 주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외적 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기인과 외적 기인에서, 내적 기인은 내 내면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외적 기인은 외부적으로 운,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외적 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합의성, 이걸 일치성이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얼마나 일치되는 정료에 따라서, 그리고 특이성, 사건마다 얼마나 더 특이하냐, 일괄성,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일관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의성이 낮다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다. 합의성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다르다는 걸 크게 존재하는 거예요. 합의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 많이 일치한다는 거겠죠. 특이성이 높다라는 것은 나의 전체적인 행동 결과가 좋은데 특정 부분에서 결과가 낮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나는 원래 잘하지만 그 부분에서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좋지 않은 거다. 원래 나 이거 잘했었어.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파트만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거다. 일관성이 낮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계속 잘해왔는데 과거이죠. 이번에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잠깐 이번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이게 일관성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은 반드시 주관적이기 때문에 뭘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전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 범위 제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관대와 경향, 중심화 특정 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관대와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지각을 할 때요. 늘 좋은 점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경향이 가혹화 경향입니다. 지각을 할 때 늘 부정적인 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또는 중심화 경향이라고 해서 좋고 나쁨에 늘 중간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범위 제한의 오류라는 겁니다. 후광효과, 반대가 뿔효과죠. 후광효과는 어느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것까지 지레짐작해서 늘 좋게 해주는 겁니다. 후광,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혹효과라고도 하는데 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호의적으로 주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게 뿔효과입니다. 하나가 안 좋으면 다른 것까지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비호의적으로 보는 걸 뿔효과라고 하는 거죠. 상봉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개인에 속한 집단 있죠. 그 집단,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병대 출신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 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반대로 좋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서울대 출신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할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자성적 예언, 파그밀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개인의 믿음이 결과에 반영되는 겁니다. 개인의 기대나 믿음이 그 행동을 결정짓는 거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좀 오래된 거죠.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결국 샤브레 종목인가요? 샤브레 종목에서 결국은 해냈죠. 엄청나게 큰 점수차를 역전시켜 버렸죠. 그런 것처럼 개인의 믿음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긍정적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대비효과와 유사효과는 대비효과는 다른 대상과 비교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유사효과라고 하는 거죠. 차이점은 그겁니다. 대비효과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대비되느냐, 유사효과는 나와 얼마나 대비되느냐 이걸 갖고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초기효과는 초기에 인상 형성이 된 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최근효과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 가장 크게 반영한다. 투영효과라는 것은 투사효과라고 해서 지각자가 가지는 감정 특성을 지각 대상자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상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계속 투영시키는 거예요. 지각 방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거죠. 지각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상관 편견이라는 것은 역시 논리적인 오류인데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상관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또한 무의식적인 지각과 해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등성이라고 있습니다. 항등성.
컨스탄시라고 하는 이 컨센스 항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첫 번째 크기죠. 자, 여기에 이제 전자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일 때 요만하죠. 근데 이걸 앞으로 가져가면 펜이 크기가 커지죠. 앞으로 가져가면 펜이 크기가 커지지만 실제로 이 펜이 커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크기 항등성이에요. 그 대상을 항상 동일한 크기로 지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작지만 여기서 보면 커지죠. 실제로 커졌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크기 항등성이고, 모양 항등성. 자, 모양 이렇습니다. 자, 모양을 바꿀게요. 바꿔요. 여러분 눈에서는 모양이 바뀌었지만 이게 모양이 실제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늘 동일한 모양이라고 인식하는 거. 밝기 항등성. 지금 밝기가 밝아서 요거인데 지금 조명을 껐어요. 어두워지겠죠? 그래도 밝기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색채. 여기에 노란색 빛을 주거나 파란색 빛을 주거나 했을 때 이 바뀌겠죠. 그래도 이 물체의 색깔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위치 항등성. 어디에 위치했든 간에 늘 똑같다라고 우리는 늘 항등성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각의 항등성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도는 르윈이 연구했습니다. 해빙, 변화, 재동결 과정을 거친다. 무슨 얘기냐? 해빙은 얼음이 녹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얼음을 녹여요. 그럼 물이 되죠? 서로 만나서 체인지, 변화가 됩니다. 순종하거나 동일화되거나 내면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물이 섞이면서 이제 다시 재동결되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상을 이용해서 재동결시키는 단계. 그래서 이 루이는 세 단계 해빙, 변화, 재동결을 통해서 태도가 나타나더라. 태도가 정립이 되더라. 자, 직무의 만족은요. 그 직무 자체를 만족하는 건데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이 가거나 결근이 감소됩니다. 그럼으로써 뭐가 나타난다?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직무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직무에 대한 만족한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겠죠. 높은 성과가 만족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겁니다. 높은 성과, 이 높은 성과가 만족으로 이끌어내고 반대로 조직에 만족할 때 또 성과도 나오는 겁니다. 조직 몰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조직에서 살아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일이 아무리 힘들든 월급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조직 몰입을 그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조직 시민 행동 50이라고 해서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이라고 해서 50이라고 하는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타성, 대가 없이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 양심적, 조직의 규칙, 암묵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이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 신사적 행동,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 뒷담화하지 않는 것, 예의,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 시민정신, 조직 내에 다양한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5가지가 52의 가장 중요한 5요소이고 우리가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의 차이를 조직시민행동 52로 나타낸 겁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최근에 사과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죠. 샤인머스켓이 한때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는데 요즘은 샤인머스켓이 워낙 비싸고 당도가 높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너도나도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마트에 가보면 샤인머스켓이요 다른 과일들보다 좀 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조금 의미랑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한때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사고 싶지만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누구나 사라면 사라지. 저 샤인머스켓은 분명히 실 거야. 맛이 없을 거야. 스스로 인지부조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없애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이상의 태도나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 심리적 불안한 상태.
실제로 샤인머스켓이 시지 않아요. 달고 맛있을 건데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부조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부조화를 조화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샤인머스켓을 안 사는 이유는 시기 때문에, 맛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라고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생각 자체를. 그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로 넘어가면, 자, 모티베이션. 모든 성과는 동기부여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죠. 동기부여가 크면 클수록 성과를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에서 어떤 생활체를 활동하도록 자극하여 유도하는 목표를 향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일어날 때 일하려는 뭐가 늘어난다? 동기가 늘어난다. 즉 동인, 이 동인이 생기는데 그 환경의 사물은 유인의 성질을 가진다. 이 유인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봤을 때 욕구가 동인이 돼서, 즉 동인, 동기가 돼서 뭐로 나타난다? 유인으로 넘어간다. 이런 기능적인 관계로 넘어간다. 그럼으로써 뭐가 나타나느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보상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동기부여는 더 배가 됩니다. 자극적으로 일하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려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자, 내용이론은 그 내용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고, 내용보다는 과정이론, 스스로 일하려는 그 과정을 거쳐 일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합친 보강이론, 특정한 행동에 왜 지속하는지에 설명해 주는 이론이 바로 보강이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론 중에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뭐 요 정도는 꼭 좀 여러분들이, 우리 원어님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장 밑바닥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인 거죠. 생리적 욕구를 충족했을 때 세이프 욕구, 안전의 욕구가 챙겨진 거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애정과 소속, 즉 사회적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 욕구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스펙트,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된다.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한 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배고픈 거, 자고 싶은 거, 성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안전 욕구가 해결돼야 사회적 욕구가 해결돼야 존경 욕구가 생겨야 자기 만족의 자아 실현 욕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스버그의 이 요인이 있는데 두 가지 요인입니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 인정, 책임감, 자아 실현들이 되는 거고, 불만족할 수 있는 요인들, 월급이죠. 여러분, 월급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400만 원 받던 사람이 500만 원 받아요. 일시적으로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직업 조건, 그러니까 작업하는 조건이나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조건들, 동료 간의 관계, 회사 방침이나 절차는 늘 모든 인간은 불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불만족을 산출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위생 요인이고, 엘더퍼의 ERG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이건 간단히 매슬로우의 5단계, 생존 욕구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가 너무 많다. 이거를 3개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 관계 욕구, 성장의 욕구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먼저 존재의 욕구. 존재의 욕구를 만족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욕구가 생기고, 관계 욕구를 만족할 때 growth, 성장의 욕구가 생깁니다. 만약에 성장의 욕구를 느끼지 못했어요? 퇴행합니다. 좌절하거나 퇴행해요. 그러면 존재 욕구가 생기고, 존재 욕구를 또 좌절하거나 퇴행해요. 관계 욕구. 관계 욕구를 또 좌절하거나 퇴행해요. 그러면 존재 욕구가 또 생기더라 라고 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엘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기부여까지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의 조직관리 이론을 한번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